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15일입니다. 딱 눈 두 번 껌쩍이면 이제 2021년도 또 아듀 할 것 같습니다. 참 시간 빠릅니다. 오늘 주제, 아직까지 내 집 마련 무주택자 고민하신 분들한테 귀가 쫑긋 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30평형대 22억대 아파트 아직은 남아있다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전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구독자 중에서 무주택자가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고 흔히 매체에서 계속 프레임을 만든 3기 신도시 현재 실태를 조금 조사해봤어요.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11월 14일자 어제자 날짜 기사입니다. 지구지정 2년이 넘도록 토지보상 전무 2025년에서 26년 입주 시작한다고들 공표했었는데 6개 중에 한양교산이 83%, 인천 계양이 69%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했는데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남양주 왕숙 원투누 그리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아직도 감정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 곽 대표님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희망 고문도 이런 희망 고문이 없죠. 무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교산의 경우는 83%면 굉장히 보상 속도가 빠른 편이잖아요. 예. 근데 교산은 그 바로 옆에 보면 우리 뭐 가밀지구라든가 이사위라면 다 붙어있죠. 뭐. 그쪽이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백제 문화권에 가지고. 가밀지구가 바로 붙어있죠. 그러니까 문화재가 출토가 되면 또 사업이 얼마나 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토지주하고 보상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뭐 보상 또 이제 계양 같은 데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논이에요. 계양. 그렇죠. 그리고 그 김포공항 활주로하고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3기 신도시라도 되지 않으면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상 협의가 빨리 진행되는 거죠. 이 30평대 2억대 이게 상대적으로 뭐 이제 지금은 굉장히 싼 또는 들어갈 만한 이런 의미로 이제 대명사 고유명사처럼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불편을 조금 감수한다면 이런 앞에 단서가 붙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 이제 3기 신도시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 많이 기다리신 부분이 이제 둔촌 주공이라든가 방배 5구역이라든가 또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이문 1구역이라든가 많이 기다리셨어요. 근데 지금 뭐 올해 분양하기로 했던 것들이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뭐 하여튼 정부에서 싸게 신도시를 공급해 주던 아니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싸게 공급해 주기를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정부가 능력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 산다고 가정했을 때도 뭘 고민하시냐면은 그러면 내가 출퇴근해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거기에 맞춘 집을 살려고 보니까 가격이 이미 뛰어 있고 그렇죠. 그 가격대를 맞추려면 불가능하고 거기에서
조금 후퇴한다 하더라도 눈높이를 낮춘다 하더라도 본인 돈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대출 좀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 상태에 다다르고 계신데 예, 예.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예, 거예요. 오늘은. 대출 규제 일단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넉넉한 작은 캐피탈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일 텐데 이 대출이 상당히 그 첨예한 문제잖아요. 네. 대출이 계속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제 집값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예.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일단은 봐요. 예, 누적된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수능 끝나면은 좀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얘기보다는 좀 무주택자들이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는 틀에 박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틀에 박힌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사회가 던져준 틀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도, 뭐 법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그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세금이다 그러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를 많이 내고 양도세를 많이 내고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지금은 거주하지 않으면은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든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제도들, 자꾸 바뀌는 제도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런 제도들이 있고 네. 이게 다른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부 들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은 임시 방편, 임기 응변 제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는 선악이 없어요.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죠. 떨어진다는 것도 이제 오르기 위해서 떨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오르면 많이 지으면 떨어져요. 또 떨어지면 안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짓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순환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순환 고리를 제도로 인해서 끊어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앞으로 계속 대출이 안 나올 거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런 규제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양도세 최고 세율 82.5%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투기를 잘 하기 때문에 집값이 뛴 걸까요? 말하자면 이 양도세 82.5%를 미국이나 유럽에 적용해 놓으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집값이 안 뛸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특별히 투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못 팔게 해 놓으면은 이런 제도 하에서 이런 제도를 미국에서 하건 유럽에서 하건 그 나라들도 집값이 폭등할 수뿐이 없어요. 한국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틀이 딱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 사실은 다주택자도 아니고 일주택자도 아니고 무주택자도 계속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진입을 못한 분들이죠. 집값이 오른 이후에 거의 8할 9할은 8, 90%는 세금이 뛰어서예요. 결국 그 뛴 세금만큼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내고 조금 갖고 가는 거예요.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조금 더 나은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제로섬이에요.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무주택자들이.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눈높이에 맞추라는 얘기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출퇴근할 수 있고 자녀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데를 내 돈에 맞춰서 산다. 이게 말처럼 쉽게 그렇죠. 실행이 안 됩니다. 그 돈에 맞출 집이 없어요. 학군도 좋은 데 가야 되고.
편의시설도 좋아야 아니 되고. 거기 좀 조금 덜한 학군을 갈 수도 있고 아니, 그래도 그래. 안 맞춰진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데들조차도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부를 믿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오늘 지금 뭐 제목으로 잡았지만 아직 30평대 2억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아직은이라는 거는 이제 머지않아서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곧 움직입니다. 제가 볼 때 수능 끝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시 시장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그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시니까 제가 봤던 기사가 어저께 봤던 기사가 이제 현 정부에서 계속 계류 중이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못 시켰던 그 기준, 그 고가주택 기준 이제 앞두고 해갖고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그거는 이제 이쪽 야당 쪽에서 뭐 종부세 얘기까지 대선 주자가 공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권 쪽에서도 기준시가를 그러니까 고가주택 기준시가를 9억에서 10억 올린 걸 뭐 통과시킨다. 세금에 이렇게 앞두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덕적 청산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청산주의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참여정부 때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386들이 부동산을 망쳐놨다면은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586이 돼서 네네. 망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들은 오래 지속될 수도 없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 지금 두 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실패하는 걸 또 믿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내가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판 때문에 집값이 계속 뛸 수뿐이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30평대 2억짜리라도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제 차기 대권 후보 중에서 한 분은 거주하지 않는 집은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국토보유세를 물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런 집값마저도 다 더 뛰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거주 못하더라도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번 인플레이션장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한 채를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곽 대표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는 와닿는 게 다주택자고 1주택자고 남는 수익에서 수익의 맞냐 적냐를 따지는 거지만 실제 그 참여를 못했던 무주택자들은 남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사야 될 취득해야 될 몫이 점점 더 파이가 커져 버리니까 체념하고 포기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것들 보면 막 이렇게 집값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외곽에 뭐 인천 동구나 중구라든가 뭐 이천 뭐 여주라든가 경기 광주라든가 또는 뭐 양평 뭐 또 양주 포천 연천 뭐 이런 지역들 보면은 아직도 가서 보시면 30평대 2억대들이 있어요. 심지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1억 5천쯤 하던 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1억 오른 데들도 있어요. 지금 폭등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잠할 때 이런 곳이라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전세값이나 매매값이나 비슷해요. 이런 지역들이. 그래서 꼭 내가 뭐 거주를 맞춰서 사야 된다. 어차피 한 채뿐이 못하니까 제대로 된 거를 해야 되겠다. 물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둔촌주공도 기다릴 수 있고 방배 5구역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뭐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대출 안 되고 하면 그거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아마 현금 부자밖에 없죠. 현금 부자 뭐 0.1% 수준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좀 정부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이제 시장 실패가 아니라 이제 정부 실패로 가고 있거든요. 빨리 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틀에서 깨어나시기를 권합니다. 그 안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30세대 이상은 분양 보증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법 제정 취지는 틀리죠. 이 규제 지정 목적은 틀린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적용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런데 그 가격조차를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맞게 시세는 예를 들면 주변에 5천, 6천 뭐 거의 1억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니까 뭐 2,300, 2,400 이렇게 분양을 하지밖에 못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분양을 받은 분들은 로또 분양이다, 로또 분양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저번 시간에 곽 대표님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공급이 는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공급이 늘고 그러면 투기장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자정 기능이 발동하는 거죠. 그 똑같은 분양가가 뭐 똑같은 비슷한 가격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우열을 가리는 거죠.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 내가 선택할 아파트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그게 시장의 자정 기능이란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공급 유인 요건이 커지는 거죠. 건설사나 시공사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인 요건이 커지니까 공급이 늘면 시장의 자정 기능이 발동을 해서 거기에서 선택받는 아파트, 선택 못 받는 아파트, 자연스러운 시장의 자정 기능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기 신도시 뭐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현상이 그렇고 현실이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고 또 거기에 당첨된다는 보장 누가 해줍니까? 지금 시장 무주택자 그 점수가 가점이 다 되십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정부의 실패, 정책의 실패라는 말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속지 마시고 담보용으로 내 노후, 내 인생, 내 가족을 위한 담보용으로라도 무주택자시라면 그런 주택을 찾아보신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요. 오늘 아침에 책을 조금 봤는데 좋은 굵게 써서 클로징 멘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품었던 나의 생각에서 나온다. 오늘 나의 생각은 내일 있을 나의 삶을 채운다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인사이트를 저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